한스 미디어에서 펴내고 우타노 쇼고가 지은 D의 살인사건, 실로 무서운 것은 중에서 의자, 인간. 주로 밤에 일하는 하라구치 스즈카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침대에서 배웅하고 2시간 정도 더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곤 한다. 그러다가 엉금엉금 방바닥을 기어 욕실로 가서 아침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텀블러 가득 만들어둔 그린 스무디를 비우고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린다. 아침 집안일을 시작했는데 이미 오후가 돼버렸을 때가 많고 집안일을 해봤자 세탁기와 건조기, 로봇 청소기 스위치만 누를 뿐이다. 그리고 일을 마쳤다는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서재의 소파에 누워 무릎 위에 얹은 노트북 컴퓨터만 만지작거린다. 하라구치 스즈카는 세간의 고바야시 모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거짓말투성이 학교, 너는 스즈키, 나는 야마다 시리즈 등 인기 작품을 쓴 여성 작가다. 그러나 문패에 필명을 적은 것은 아니어서 그런지 이웃 주민들 눈에는 그저 팔자 좋은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스즈카는 주로 집에 딸린 서재에서 일했다. 다만 소설 집필은 보통 해가 지고 나서 시작하므로 잠에서 막 깬 이 시간에는 업무 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SNS를 확인한다. 전에는 SNS에 새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하고 댓글을 달거나 공유도 했다. 그러나 SNS 서비스를 서너 개씩이나 이용하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 알림을 꺼놓고 아침과 밤 2번만 확인하는 규칙을 세웠다. 그날 아침도 스즈카는 서재 소파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이메일과 SNS를 한다지만 그녀는 직업상 물리적인 키보드가 익숙해서 노트북 쪽이 훨씬 편했다. SNS에 링크된 어느 쇼핑몰 사이트를 볼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스즈카는 스마트폰이 아닌 컬러 피처폰을 쓴다. 전화가 아닌 문자 메일이 도착했다는 착신음이었다. SNS를 활발히 하고서부터는 거의 SNS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서 핸드폰 문자로는 거의 오지 않을 터였다. 활약이 점점 대단해지네. 후후. 문자에는 딱 그렇게만 적혀 있었다. 제목도 없고 보낸 사람 이름도 없다. 메일 주소도 처음 보는 주소였다. 스팸 메일 등이 주로 쓰는 무료 이메일 주소다. 그러나 짤막한 메시지를 힐끗 본 순간 스즈카의 머릿속에는 곧장 어떤 인물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시에 몇 년 동안의 불쾌한 기억들이 줄줄이 떠오르는 바람에 밤이 돼서도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SNS를 확인하는데 또 같은 메일 주소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거짓말투성이 학교, 누계 700만 부 돌파? 하하하하. 역시 캐릭터를 잘 만든 덕분인 듯. 오싹한 한기가 스즈카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가 보낸 문자가 분명하다. 여름철 먹구름처럼 피어오른 불안감 때문에 도무지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무시하냐? 남이 축하해주는데 뭐야 그 태도는. 역시 밑바닥 인생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건가? 의류 건조기에 작업 종료 알람이 울려도 세탁실에 갈 수가 없었다. 스즈카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핸드폰으로 문자를 쓰고 지우기를 1시간 정도 반복하다가 간신히 짧은 답장을 보냈다. 와타나베 아키히로 씨인가요? 그러자 채 1분도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새삼스럽게 뭘 물어? 아니면 시침이 떼는 건가? 스즈카는 이번에는 즉시 답장을 했다. 와타나베 아키히로 씨 맞죠? 지금 나랑 장난해? 놀리는 거야? 등록되지 않은 메일 주소여서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작신을 거부해서 예전 주소를 못 쓰게 한 사람이 누군데? 당시 기억이 바로 떠올라 스즈카는 몸이 굳었다. 그러나 상대는 가차없는 말만 던졌다. 무슨 불리한 소리만 나오면 입을 다무네.
스즈카는 과호흡이 올 전조를 견디면서 가까스로 답장을 했다. 약속을 잊으셨나요? 약속?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 그래. 약속했지. 그래서 5년 동안 눈앞에서 사라져줬잖아. 무더위에도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도 안 하고.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한 적은 없어요. 그래, 없었지. 그러니 반년으로 충분했는데 일부러 5년이나 얌전히 있었어. 10배의 성의를 발휘했다는 뜻이야. 기한이 없다는 건 당연히 무기한이라는 뜻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사람을 한 명 죽여도 5년이면 밖에 나올 수 있어. 그것도 일반 상식이야. 그런데 죽이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되지 않은 사람한테 무기징역? 너무한 거 아니야?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다니. 거짓말 마세요. 그래, 손가락 10개 닿았지. 발가락까지 합치면 20개. 함께 살았을 때는 말이야. 그런데 네가 나간 뒤로는 손끝 하나 못 댔잖아. 닿고 싶어도 네가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으니. 각서 같은 것도 다 대리인을 통해서 받고.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당신의 존재 때문에 항상 압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어이구, 마음의 상처라. 그거 참 편리한 표현이네. 말 돌리지 마세요. 원래 남녀 사이 일은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들 하지. 나도 너한테 속아서 속으로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알아? 너만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초에 나 같은 남자를 고른 사람이 누군데? 그래, 처음에는 네가 날 일방적으로 졸졸 쫓아다녔잖아. 그래놓고서는 상처받았다고? 100번 양보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런 남자를 고른 네 눈에는 문제가 없냐? 스즈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상반신을 숙였다. 호흡에 맞춰 목에서 씩씩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콜록거리며 작업용 책상까지 기어가서 서랍 속에서 가까스로 흡입약을 찾았다. 그날 밤 스즈카는 남편과 외식 약속에 잡혀 있었지만 천식 발작 때문에 결국 취소하고 말았다. 상대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도 배려해줄 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스즈카가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와 소파에 앉아 쉬는데 핸드폰 착신 알림이 왔다. 소리는 무음으로 해뒀지만 깜빡거리는 빛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탓에 결국 핸드폰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다. 불리해지면 입 다무는 건 예전이랑 똑같네. 스즈카는 문자 내용을 힐끗 보고 다시 핸드폰을 닫았다. 그러나 10분도 되지 않아 다시 핸드폰을 열어 엄지를 키패드 위로 가져가고 말았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질문에 대답이나 해. 나만 나쁜 놈이야? 너한테 잘못은 없어? 저한테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겠죠. 교묘히도 피해가네. 역시 작가 선생님다워. 하하. 이제 그만 문자하세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고 싶어요. 부탁해요. 그래. 어제 저녁에 추나추동에도 못 갔지? 그곳은 석 달 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지 않나? 애써 예약했는데 아쉽겠어. 쾌유를 빌어. 대번에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스즈카는 기도가 좁아지는 전조를 느끼고 황급히 흡입약을 찾았다. 다행히 발작에는 이르지 않아 흡입약 대신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추나추동에 가려 했던 건 어떻게 아는 거죠? 항상 1분이 안 돼 답장이 왔는데 이번에는 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화장실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물을 끓이고 홍차를 우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다.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볼까 싶어 핸드폰을 여닫는데 그런 그녀의 초조한 심경을 조롱하듯 또다시 전자음이 울렸다. 문자 좀 그만 보내라며? 스즈카는 작성 중이던 문자에 내용을 덧붙여 보냈다. 질문에 대답하세요. 어젯밤 제가 거기 가기로 한 건 어떻게 아시는 거죠? 사랑의 힘. 진지하게 답해주세요. 아니, 정말이야.
사랑에 빠지면 1000km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니까. 지금 나랑 장난해? 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안 그래도 존댓말 때문에 짜증났는데. 스즈카는 거리를 두려 일부러 차갑게 대했지만 마침내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고 말았다. 사실대로 말해. 추나추동에 갈 거란 걸 어떻게 알았어? 알고 싶어? 빨리 알려줘. 기분 나쁘니까. 안 알려줄래?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설마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거야? 내가 몰래 들어가고 싶어도 그 집 사설 보안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지 않나요? 상류층 사모님? 사설 보안 쓰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 이봐. 그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현관문과 차고 셔터에 경비회사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 통화를 도청했어? 요즘 나오는 디지털 통신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해. 이 집에 도청기를 설치한 게 아니야? 진정해. 보안이 엄중한 그 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갔겠어?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스즈카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방법 같은 게 뭐가 대수야? 중요한 건 지금도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나한테는 중요해. 외출한 네 뒤를 밟다가 친구한테 추나추동을 예약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걸 엿들었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날 때였을까? 스즈키가 기억을 되짚는 동안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커피숍 자리를 맡으려 올려둔 토트백을 뒤져 일상이 적힌 수첩을 꺼내봤을 수도. 대체 어떻게 알아냈냐고. 아니면 네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을지도. 컴퓨터 바이러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주머니 사정만 괜찮으면 탐정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설명은 됐고 얼른 사실대로 말해. 너도 참 알 수 없는 여자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즉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중요한 건 널 향한 내 마음이라고. 아까도 말했지? 그만해. 우리는 이미 끝났어. 한 번 맺은 관계는 영원한 법. 장난치지 마. 우리는 헤어졌어. 관계는 다 끝났다고. 베들린 장벽이 무너진 지금 한때 그 장벽이 있었다는 역사까지 소멸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궤변은 듣고 싶지 않아. 날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아줘. 이제 그만 날 놓아달라고. 약속했잖아. 각서도 썼고.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건가? 이 이상 괴롭히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고소하든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서두를 거 없을 텐데. 그럼 날 괴롭히지 마. 난 고소하면 오히려 네가 곤란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야. 스즈카는 오만상을 찌푸렸다. 고소한다는 건 모든 일이 밝혀져도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변변한 지위와 명예, 재산과 직업은 물론 가족까지 없는 나는 빨간 줄 하나 긋고 세상을 적으로 돌려도 별로 상관없어. 반면 너는 지켜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 아무리 네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도 고바야시 모네의 평판은 추락할걸? 그럼 남편도 일하기 어려워질 거고.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솔하게 굴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거야. 이게 다 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고. 스즈카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도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서 남편에게 천식 때문에 힘드니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거짓말은 아닌데 왠지 모를 죄책감 때문에 연락하기가 2배로 더 힘들었다. 밤이 지나고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몸 상태가 엉망인데도 스즈카는 그의 문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안녕. 오늘도 힘내. 지금 쓰는 게 거짓말 투성이 학교인가?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무시한 게 되리라는 건 스즈카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다.
일단 메시지를 한번 읽은 순간에 이미 상대의 계략에 휘말린 거였다. 답장은 없지만 읽은 거 다 알아. 그냥 넘겨짚는 거라고 생각해도 문자를 열어본 시점에서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다. 너는 날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 애써 싫어하려 노력하지만 사실은 나를 원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스즈카는 거칠게 말을 내뱉고 핸드폰을 탁 닫았다. 그러나 그 뒤로도 문자가 도착하면 보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정말 거부하고 싶으면 핸드폰 전원을 끄면 그만 아닌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연락하기로 했다고? 그럼 이메일 주소만 착신 거부하면 되겠지.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 그래, 5년 전 너는 날 단호히 거절했어. 그런데 지금은 입으로만 싫다고 하지. 그건 즉 속으로는 나를 원한다는 말밖에 안 돼. 스즈카는 연신 거친 호흡을 내쉬었다. 핸드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참고 샤워를 했다.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한 뒤 기분 전환을 위해 밖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오려고 했는데 가방에 핸드폰을 집어넣는 순간 착신을 알리는 깜빡거리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네가 날 왜 원하는가? 그건 지금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야. 그럴 만도 하지. 12살이나 많은 띠동갑 남편을 뒀으니. 텔레비전 얘기를 해도 세대가 달라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심지어 밤일도 만족스럽지 않겠지? 그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을 때 예전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그 품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왜 이런 대머리에 여러모로 신통치 않은 남자와 결혼했을까 하고 후회도 하고 말이야. 그만해. 스즈카는 결국 키패드에 다시 손가락을 얹고 말았다. 이것 봐. 역시 핸드폰 전원을 안 껐고 착신 거부도 안 했잖아? 하하. 답장 안 하면 직접 찾아올 거잖아. 지금 넌지시 나보고 와달라고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이제 일해야 해. 그래. 실은 그 일에 대해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애초에 그것 때문에 연락했는데 네가 자꾸만 딴소리하는 바람에 본론으로 못 들어갔잖아. 뭔가 대단한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굴면서 관심 끌려 하지 마. 거짓말 투성이 학교 시리즈 판매 누적 700만 부 돌파 축하해. 축하는 전에도 받았어. 이제 집필해야 하니까 연락 그만해. 그러나 신발장에서 신발을 고르고 있는데 또다시 문자가 와서 확인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뻐만 하면 곤란해. 최근 2작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게 너무 눈에 띄거든. 스즈카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다음 문자를 보고 외출을 단념했다. 특히 새 캐릭터인 니지노 가나타와 히스노마 후카미는 이상할 정도로 매력이 없어. 오히려 조연인 다이라 히토시를 사천왕에 준하는 위치로 올리는 게 나을걸? 그리고 나이토의 말투가 일권 때와 180도 달라진 바람에 캐릭터가 완전히 망가졌어. 원래는 입체적이고 중추적인 스토리 구성이 매력적이었는데 어느새 캐릭터에만 의지하는 작품이 돼버렸고, 하긴 그런 작품 스타일 변경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캐릭터 조형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새 새로 쓰는 시리즈 기억의 숲 파스칼에도 같은 문제가 있더군. 이건 전부터 네 숙제 같은 거였지? 넌 원래 문장이 뛰어난 편이었어. 프로로서 경험을 쌓아 더 실력이 늘었고. 그런데 플롯과 캐릭터 설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네가 그쪽 방면에 소질이 없다는 거야. 소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노력해도 꽃을 피울 수 없지. 냉혹하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야. 이런 작품을 계속 써내면 팬들이 떨어져 나갈 게 뻔해. 판매 부수가 안정된 지금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고. 여기서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다시 말해 나와 콤비를 잃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야. 후쿠이시 스즈카는 자오에 있는 스키장에서 와타나베 아키히로와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하룻밤 상대였고 그 정도 인상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쿄로 돌아온 후 당시 일행끼리 다시 의기투합해 가진 술자리에서 그때는 그저 친구에게 맞춰주려 스키장에 간 거고 실은 주로 집에서만 지낸다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자신과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호감을 느꼈고 그 이후 교제로 발전했다. 집에서만 지내는 가난한 학생 커플의 데이트는 주로 배달 피자를 먹으며 게임을 하거나 빌려온 비디오를 보는 게 전부였다. 아키히로는 상상력이 풍부한 남자였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서로 감상을 주고받을 때 방금 본 영화의 에피소드를 즉흥으로 새롭게 창작해서 스즈카에게 들려줬다. 스즈카가 재미있어 하면 캐릭터와 스토리를 더욱 확장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있었다. 스즈카는 그에게 만화나 소설을 써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대로 하룻밤 이야기로만 끝내는 건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냥 돌멩이처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득을 해도 아키히로는 자신은 그림과 글에 소질이 없다며 스즈카의 말을 도통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즈카는 직접 펜을 들었다. 아키히로가 창작한 이야기는 세세한 설정까지 전부 갖춰져 있어서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좋은 문장으로 조합하고 치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 쓴 작품을 장르소설 출판사 신인상에 응모하니 3차를 거친 예비심사를 통과해 어엿한 출판권을 획득했다. 수상작 사랑의 예감이라니는 우수작에 상금이 없어서 화제에 오르진 않았지만 세 번째로 쓴 거짓말쟁이 학교가 인기를 끌어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어지자 고바야시 모네는 일약 스타 작가가 됐다. 바로 그 작품의 애니메이션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하라구치 기요시를 만났다. 하라구치는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외국에 수출하는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모 관청의 간부급 공무원이었다. 그는 사람과 만나는 게 일이라서 그런지 말솜씨가 실로 능란해 첫 회의를 마치고서 스즈카는 어느덧 그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다. 당시 아키히로는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해 틈만 나면 회사 생활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놨고 잠자리에서는 자신의 울분을 풀기 위해 난폭하게 굴어 스즈카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그때 스즈카의 눈앞에 나타난 청년은 런던 테일러사에서 만든 정장을 입고 멋들어진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갑자기 식사하러 갈 때도 반드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고위 공무원이었다. 교양도 있어서 프랑스어 메뉴를 스즈카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은 실로 믿음직스러웠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능숙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함께 있는 시간에는 항상 위안이 됐다. 데이트 중에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스즈카는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키히로는 처음에는 스즈카의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을 웃어넘겼지만 이내 길길이 날뛰었다. 더 설득해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한 스즈카는 그 앞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의 연락도 전부 받지 않았다. 그래도 아키히로가 끈질기게 괴롭히는 탓에 법을 잘 아는 약혼자의 힘을 빌려 2번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관계를 청산했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될까봐 무서웠는지 아니면 위자료를 건넨 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아키히로는 스즈카 앞에서 사라졌다. 스즈카는 하라구치와 결혼해 소설가로서 성공을 거뒀고 예전 애인과의 기억은 점차 잊어갔다. 그런 행복하던 시간이 느닷없이 산산조각 났다. 스즈카는 오싹해졌다. 아키히로에 관한 그리움 따위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문자를 거절하지 않은 것도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어서는 아니다. 결혼 생활을 5년 이어가다 보면 의견의 차이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현재 부부관계가 딱히 나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를 떠올리면 왠지 뒤가 퀭겼다. 직접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해 결국 제3자에게 해결을 맡기고 그 앞에서 도망쳐버렸다. 5년이 지나도 그런 자신이 비겁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아키히로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렇게 문자를 몇 번 주고받는 동안 마침내 급소를 찔렸다. 아키히로가 지적한 요즘 쓰는 작품에 대한 문제점은 스즈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시리즈 초기에는 아키히로가 창작한 설정을 떠올리고 책상 앞에 앉으면 곧바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작품 속 등장인물에 빙이 된 것처럼 졸음이나 공복도 느끼지 못하고 손가락에 건염초염이 생길 때까지 글을 썼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집필하면서 느끼는 흥분이 점차 줄었고 겨우겨우 생각을 쥐어짜 키보드를 두드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게 탈구한 작품도 전처럼 잘 팔려서 별 문제 없으리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상황이 안정될 때는 되도록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게 좋다고들 한다. 집필 활동만이 아니라 섣불리 나섰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사례는 수없이 많다. 스즈카는 전과 달리 펜이 잘 굴러가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 이유가 SNS 활동에 정신을 빼앗겨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SNS를 하는데 시간 제한을 두고 규칙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했다. 명백한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었다. 아키히로의 지적을 통해 스즈카는 비로소 깨달았다. 등장인물과 이야기의 설정과 구성이 턱없이 부족한데 억지로 매듭 지으려 하니 펜이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았던 것이다. 외출 계획을 까맣게 잊고 현관 바닥 위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자니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제안 하나 하지. 우리만의 드림팀을 결성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야. 스즈카는 본심을 감추고 답장했다. 완성도가 부족하다니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지 마. 출간 부스와 평가는 전과 똑같아. 암에 걸려도 바로 죽지는 않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증상이 눈에 보이면 이미 늦어. 조기에 발견한 지금 빨리 와타나베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는 게 낫다는 뜻이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와타나베 선생님? 내가 말했지. 캐릭터랑 플롯이 다 엉망이라고. 그 정도로는 환자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의료 현장에서는 상세한 진료 내용 설명이 필수예요. 주치의로 인정해 준다면야. 앞으로 공동 저작으로 하는 게 조건? 와타나베 아키히로라는 이름은 필요 없어. 둘이 합쳐 고바야시 모네인 거지. 원래 그러기도 했고. 원래부터 공동 저작은 아니었어. 뭐?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쓴 거잖아. 누가 들으면 오해할 소리 하지 마. 가로채다니? 그냥 영감을 받았을 뿐이지. 나랑 장난해? 나이토랑 하리 규사투도 다 내가 만든 캐릭터야. 이름은 그렇지만 성격 같은 건 전부 내가 떠올린 소년 A와 소녀 E의 복사판 아닌가? 소녀 E의 취미는 철봉, 좋아하는 건 화과자. 하이리 규사쿠는 댄스랑 다코야키. 그런 건 바꾸면 그만이지. 당신의 한마디를 통해 영감을 얻었고 그걸 더 확장했을 뿐이야. 그런 걸 도용이라고 하면 세상의 유명한 명탐정은 모조리 셜록 홈즈를 베낀 것과 마찬가지지. 여기서 꺾이면 지는 거라고 판단한 스즈카는 더 강력히 밀어붙였다. 말은 아주 청산유수군. 내가 너에게 준 건 셀 수 없을 정도야. 고바야시 모네라는 이름을 처음 떠올린 사람이 누구지? 당신 제안은 고바야시 모네였어. 와, 그렇게 나오기야? 한마디로 창작의 씨앗을 뿌렸으니 합당한 보상을 원한다는 뜻인가 보네?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장담하는데 우리 둘의 장점을 살리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니까. 난 지금 너한테 미래를 제안하는 거야. 실행만 되면
네 과거의 악행은 전부 잊어줄게. 아이디어 제공에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악행이라는 단어에 스즈카는 발끈했다. 전 지금 환경에 충분히 만족해요.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도 의견 중 하나만 받아들일게요. 뭐야? 또 존댓말 연발이네? 작품에 대한 느낌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다르기 마련이야. 그 100명의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 그 말은 곧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는 한 팀으로 뛰지 않겠다는 뜻인가?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잘라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누군가가 당신은 절대 아니야. 당신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부부관계나 창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그냥 구실일 뿐이고 결국 나한테 트집을 잡으려는 거 아니야? 이제 됐어. 자꾸 귀찮게 할 거면 나한테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해둘게. 스즈카는 문자를 보내고 바로 핸드폰 전원을 껐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감정을 쏟아낸 탓이기도 하지만 아카히로의 반격이 두려웠다. 이번에야말로 끝이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보낸 문자였다. 이제는 어떤 답장이 와도 절대 답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상대의 존이 더 성가시게 구는 것이다. 아무리 욕을 퍼부어도 결국 소통은 상대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저쪽에서 무슨 말을 걸어도 무시로 일관하며 이 여자와는 더는 말이 통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자를 보내도 소용없다는 걸 상대가 깨우쳐도 안심은 할 수 없다. 공격 방법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고바야시 모네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다. 스즈카 역시 그런 상황이 가장 두려웠다. 아키히로의 문자에 계속 답장을 보낸 것도 그가 감정을 외부로 향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스토커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핸드폰 전원을 계속 꺼둘 수만은 없었다. 지인과 업무 관계자 연락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후 통첩을 보내고 사흘간 아키히로에게서 문자가 오지 않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이디어 도용으로 논쟁할 때 결정타가 되는 건 증거다. 아키히로는 예전 연인에게 말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뒀을까? 당시 상황과 그의 성격을 고려하면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아니, 남겨뒀을 리 없다고 스즈카는 속으로 되뇌며 결론 내렸다.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 나의 승리다. 증거가 없는 싸움에 무엇을 단서로 결론을 내린단 말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다. 그에게서 온 문자는 고스란히 남겨놓고 백업도 해둬야 한다. 아카히로가 어떤 예상되는 행동에 나섰을 때 그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증거가 될 테니 말이다. 그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고바야시 모네의 악소문이 인터넷에 도는 일도 없어서 스즈카의 일상은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넌 내가 준 마지막 기회도 걷어차 버렸어. 절대 용서 못해. 이제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처음에는 그저 판에 박힌 협박으로 보였다. 경찰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겠다고 역으로 으름장을 놓고 싶었지만 그런 반응도 상대를 기쁘게 할 뿐이니 스즈카는 답신하지 않고 핸드폰을 닫았다. 너 말인데 지금 내가 우리 관계를 복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하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스즈카는 무시했다. 정답은 복수. 복구와 절반은 일치하지. 크크. 스즈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건 역시 관심을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자 더는 문자가 오지 않아서
역시 상대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믿음이 강해졌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게다가 그 문자는 지금까지 온 것 중 가장 길었다. 최근 5년간 내가 뭘 하면서 지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스즈카. 스즈카 하고 부르면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까? 정답. 하지만 자만하지 마. 미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히려 널 저주하면서 흥분으로 눈물을 흘렸지. 5년 전 넌 내 앞에서 자취를 감췄어. 그 대신 정장을 입은 무서운 남자들이 나타났지. 당시 난 힘없고 겁 많은 소시민이었어. 그들이 날카롭게 뭐라고 외치며 어려운 말을 줄줄 늘어놓자 판단력을 잃은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눈앞에 놓인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말았지. 그 뒤로 난 모든 것을 잃었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려 한 고바야시 모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매일매일 망연자실하게 넋놓고 지내다가 직장도 잃었지. 주변이 모두 새카만 암흑이더군. 불은 불우 불행. 나에게는 그야말로 절망밖에 없었어. 그런데 말이지, 절망은 곧 희망이기도 해. 한창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리 없겠지만 절망은 인간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마련이야.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부조리 해도 되는 건가? 내 마음속 암흑에 불길이 솟구쳤어.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알몸으로 쫓아낸 그 여자에게 이 어둠을 보여주고 말 테다. 나는 그렇게 복수를 맹세했고 그게 살아가는 희망이 됐어.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냐고? 넌 머릿속이 마냥 행복한 꽃밭인가 보지? 이렇게 부드러운 복수가 어딨겠어. 그 뒤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인간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은 나라 한복판에 떨어져도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간이야. 대학원에 가면 어엿한 박사님 소리를 듣게 될 테고, 그럼 나는 5년 동안 과연 뭘 할 수 있었을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지? 난 후쿠이시 스즈카였던 여자가 성을 히라구치로 바꾸고 산노에 있는 어느 전망 좋은 집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는 걸 알아내. 매일 그곳을 찾아가 그 여자를 지그시 관찰하기로 했어. 근데 너 장을 볼 때도 직접 슈퍼에 안 가더라? 식료품은 전부 신선식품 배달업자가 월요일 오전에 배달해 주더군. 생활용품은 인터넷 쇼핑. 아, 일이 바빠서 장 볼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옷이랑 액세서리, 빵과 디저트는 직접 가게에 가서 사잖아? 한 달에 2-번 택시를 불러 긴자나 아오야미에 가서 말이야. 후타코타 마가와에도 자주 가더군. 택시는 전에는 M교통을 불렀지만 1년 전부터는 S무선으로 바꿨던데 M교통의 택시기사 아저씨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그리고 아무리 마감을 앞두고 있어도 매주 화요일에는 반드시 로pongi의 피부관리실에 가지. 2시간 정도 느긋하게 피부 관리를 받고 로pongi 힐스와 미드타운에서 늦은 점심을 먹은 후 한 개에 1,000엔이나 하는 프랑스 빵을 토트백에 넣어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거야. 회의나 파티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혼자 외출하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별 어려움 없이 너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길거리에서 널 불러 세우고 원망하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너는 깜짝 놀라 겁을 집어먹겠지만 거기까지야. 내 경계심만 커져서 2번째 공격을 가할 기회를 놓치고 말아. 마주치는 순간 칼로 찌르는 것도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렇게 네 목숨이 끊어져 봤자 복수로는 부족하지.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상대도 그에 걸맞은 절망을 맛봐야 공평하지 않겠어?
나는 조급한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1년, 2년 계속 관찰을 이어갔어. 그렇게 2년의 관찰이 끝나기 바로 직전, 너는 항상 가는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고 신주쿠에 있는 백화점에 갔어. 액세서리 매장을 둘러보고 5층 남성복 코너에서 명품 지갑을 사서 포장을 하더군. 아마 남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겠지. 그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식기와 침구를 둘러보다가 넌 어느 가구 매장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 1인용 소파였지. 처음에는 피곤해서 잠깐 쉴 것처럼 의자 끝부분에 걸터 앉았지만 이내 엉덩이를 깊숙이 대고 등받이를 뒤로 빼는 것도 모자라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팔걸이에 다리도 얹더군. 눈까지 감고 편안하게 쉬는 모습이었지. 그때 점원이 나타났어. 소파 옆에서 허리를 숙이며 손님, 이곳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직히 주의하자 너는 눈을 번쩍 뜨고 아, 앉아보니 느낌이 너무 좋아서요 라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소파에서 일어섰지. 그러자 점원은 원래 앉은 자세 그대로 몸에 밀착되는 제품입니다 하고 상품 설명을 시작했고 너도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는 약 5분 동안 이어졌어. 난 그저 미안한 마음에 네가 점원의 말에 맞장구 치는 거라 생각했는데 10분 후 점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더라. 80만 엔이나 하는 소파인데 남편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마치 티셔츠라도 사는 듯 덥석 살 줄이야. 저게 바로 부유층이라는 건가? 내가 화들짝 놀란 건 굳이 말할 것도 없겠지. 새 의자는 네 집 서재에 놓였어. 그전까지 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거실 소파에 누웠지만 새 의자를 사고서부터는 그곳이 휴식 장소가 됐지. 낮잠과 독서, 인터넷 서핑과 전화통화도 전부 새 의자 위에서 했어. 아주 마음에 쏙 든 모양이더군. 비싼 물건이라 본전을 뽑으려는 건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내게 충격 같은 깨달음이 찾아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 나는 마침내 복수할 방법을 찾아내고 만 거야. 그 길로 신주쿠 백화점으로 향했어. 네가 산 것과 같은 소파에 앉아보고 쓰다듬고 빙 둘러보고 바닥에 납죽 엎드려 아래쪽을 보고 들어올려 무게를 확인하는데 점원이 다가오더군. 한번 앉아보세요 라고 권해서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어. 엉덩이 쪽이 아주 부드럽게 푹 꺼지더군. 그렇다고 마냥 푹푹 꺼지는 게 아니라 적당한 탄력이 있었고 부드러운 가죽처럼 꼭 사람의 살결 같아서 등받이에 상반신을 기대고 발걸이에 양다리를 얹자 몸의 모든 감각이 의자에 흡수돼 그대로 영혼만 남는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 우주 유형이 이런 느낌일까? 그렇구나. 이래서 네가 이 의자에 사로잡힌 거로구나. 그 길로 나는 모아둔 돈 전부 의자 사는데 써버렸어. 폭이 너무 넓어 오래된 주택 현관을 지나가지 못해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였지. 그만큼 거대한 의자야. 몸체도 두껍고 튼튼해서 충분히 어른 한 명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더군. 그게 바로 3년 전이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뭘 할 수 있을까? 땅에 뿌린 복숭아 씨앗이 싹을 틔어 열매를 맺을 테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겠지. 난 그 소파를 개조해 안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었어. 바닥부터 합판을 제거하고 본체 안의 부품도 과감히 모두 제거했지. 의자에 앉은 사람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푹 꺼지지 않도록 특수한 소재를 써서 쿠션을 보강했고 팔걸이 뒷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공기구멍도 만들었어. 난 의자 장인도 아니고 취미가 목공도 아니라서 기초부터 시작해야 했고 만회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실패를 수없이 거듭하느라 매일매일 녹초가 됐어.
그런 난관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오장육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랐던 나는 에드몽 단테스가 되고 말겠다라는 검고 깊은 원념 덕분이었지. 첫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나는 마침내 인간 의자를 완성했어. 그리고 그걸 산로에 있는 고바야시 모네의 저택으로 가져가 그곳 작업실에 놓인 소파와 맞바꿨지. 어떻게 집에 들어갔냐고? 어떻게 들어가긴 현관으로 들어갔지. 열쇠? 사설보안?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 복수는 어제 오늘 떠올린 게 아니라고. 복수를 마음먹고 의자 개조를 떠올리기까지 2년의 세월이 걸렸어.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을 이어가다 보면 원치 않아도 이런저런 발견을 하게 마련이야. 관찰한 지 1년쯤 지날 무렵이었나? 평일인데 남편이 낮에 집에 있었고 오후에 너희 부부가 함께 외출한 날이 있었지. 이동수단은 남편이 운전하는 BMW였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온 넌 택시에서 혼자 내렸어. 현관으로 걸어가 양손에 든 종이봉투를 발밑에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지. 너는 가방 속을 뒤지다가 이내 마구 헤집었고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전부 쏟아냈어. 그때 네가 집 열쇠가 없다는 걸 눈치챘지. 집을 나갈 때는 남편이 문을 잠갔으니 열쇠 없이 외출한 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더군. 넌 그 뒤로 얼마간 쪼그리고 앉아 발밑에 흩어진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끝내 열쇠를 못 찾자 집 뒤편으로 가 급유기 뒤에 손을 집어넣고 말았어. 그곳에 여벌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거야. 추운 밤하늘 아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넌 결국 네 손으로 내게 선물을 선사했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었지. 처음부터 어떤 복수 방법을 선택한들 네 집에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싶었거든. 그러면 집에 뭔가를 설치하거나 비밀을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 열쇠가 필요하고 들어간 뒤에도 사설 경비 시스템을 해제하는 열쇠가 없으면 바로 경보가 울리고 말지. 그런 걱정이 한꺼번에 해결된 셈이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부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노려 네 집을 드나들었어. 여벌 열쇠를 두는 곳 같은 건 한 번 정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으니. 바로 얼마 전에도 급유기 뒤에 있는 열쇠로 집에 들어가 소파를 바꿔칠 수 있었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라 혼자 옮기기 조금 벅차기도 했지만 작업복을 입고 가구업자인 척하니 이웃 주민들도 의심하지 않더군. 소파를 바꿔치기 하고 얼마 동안은 그대로 내버려뒀어. 비슷한 시기에 산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쓰는 빈도가 다르면 닳는 속도가 다르지 않겠어? 일단 네 서재에 들어가 의자에 생긴 흠집과 오염 정도를 확인해서 개조 중인 내 의자도 똑같이 만들었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착석감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넌 의자가 바뀐 걸 눈치채지 못했어. 예전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느라 피곤해서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야.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소파에 앉는 시간도 줄었지. 그래, 네 눈에는 그동안의 문자 공격이 단순한 스토커 행위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일종의 주의력 분산 작전이었던 거야. 의자를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했으니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어. 네가 피부관리실에 가는 시간을 노려 집에 들어가 의자 안에 들어간 거야. 물론 수고가 많이 드는 일이기는 했어. 눈에 띄지 않게 바닥 쪽에 출입구를 만들어 둔 탓에 무거운 의자를 비스듬하게 든 채로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했거든. 그래서 사전 연습 때 목과 어깨를 삐끗했고 하마터면 허리도 나갈 뻔했어. 안에 들어가면 좁아서 움직일 수 없긴 해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야. 엉덩이 아래는 저탄력 쿠션을 깔았고 고분자 흡입기 기저귀를 찬 데다 수분과 영양은 하이드레이션 팩으로 섭취하면 되거든. 지루하면 스마트폰으로
음악과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지. 자세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게임도 할 수 있어. 원조 인간 의자 속 사람은 물통과 군용 건빵, 뒤처리용 고무 봉지를 가져간 탓에 의자 안에 선반까지 설치했다고 하니 내 쪽은 부담이 훨씬 덜한 거지. 그러고 보면 세상 참 좋아졌어. 피부관리실에서 돌아온 너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렸어. 소리 없이 시트가 아래로 가라앉고 쿠션 재질이 코끝에 닿는 순간 내 흥분은 절정에 달했지. 아, 성적 흥분은 아니야. 몇 센티미터 앞에 사람의 육체가 있다고 해도 감촉이 전해질 만큼 쿠션을 없앤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얇게 만들면 너한테도 내 감촉이 느껴질 수 있고. 나는 마침내 꿈에 바라던 상대를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됐어. 게다가 넌 세상에서는 뛰어난 실력으로 칭송받는 유명 작가야. 그런 사람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니 흥분이 2배, 3배가 되더군. 침대에서 세근거리며 자는 네 얼굴 위에 베개를 덮어 누른 것도, 부엌에서 양파를 썰 때 뒤로 다가가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것도, 물론 의자 안에서 칼로 푹 찌르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이렇게 숨어있는 걸 들키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불안감이 가슴을 더 뛰게 하더군. 혹시 내가 변태라서 그런가? 의자 안에서 반나절을 머문 뒤 네가 하루 집필을 마치고 침실에 들어갈 때 나도 의자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지. 내 실험은 성공했어. 이게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야. 자, 그럼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넌 항상 그렇듯 오후에 로폰기 피부관리실에 갔고 나는 여벌 열쇠로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너의 체온을 느끼지. 자, 이제 널 어떻게 요리할까? 스즈카는 세차게 기침을 콜록거렸다. 천식 발작 때문이 아니라 숨을 멈추고 문자를 읽느라 심폐기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신음하며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자니 자신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깨달았고 서서히 현실감을 되찾았다. 기분 나쁜 농담 그만해. 스즈카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즉시 그에게 답을 보냈다. 몰래카메라로 사람을 놀라게 하다니. 이런 싸구려 복수가 어딨어? 아, 그렇구나. 이런 아이디어로 같이 글을 쓰자고 한 거였어? 남이 거둔 성과는 그렇게 깎아내리더니 고작 이런 소재로 큰 소리를 친 거야? 스즈카는 허세를 부려봤다. 이걸 단지 소설 소재라 생각한다면 의자를 뒤집어 보는 게 어때? 답신이 왔다. 그럴 힘 없어. 스즈카는 대번에 기세가 꺾였다.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하던가. 일하는 중이야. 그럼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담소나 나누자.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테니. 또 위에 네가 앉아있는 한 도망칠 수도 없어. 숨을 쉴 수는 있지만 크크크. 스즈카는 인간 의자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에 씬 인간이 다른 일을 전부 내팽개치고 3년이나 공을 들인다면 만들지 못할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로 이 의자는 인간이 안에 들어가 숨을 쉴 만한 크기이기도 했다. 어쨌든 기분 나쁘니 의자에서 몸을 떼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등에서 허벅지까지 접착제라도 바른 것처럼 꿈쩍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거짓말인 거 다 알아. 의자 안에 사람이 있는 감촉 따윈 전혀 안 들거든. 체온도 안 느껴지고. 스즈카는 문자를 보냈다. 분명한 감촉은 없지만 허리 부근에 찌르르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아까 내가 쿠션을 넉넉히 남겨뒀다고 하지 않았나? 내 체온을 느낀다고도 했어. 수사적 표현을 하는 것도 모르는 유명 작가라니. 크크. 5년이나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성장하긴 하나 보네.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 거 보니.
문자 내용과는 정반대로 키패드를 누르는 손가락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이 아닌 증거를 제시하면 되려나? 자, 그럼 귀를 기울여봐. 당신 숨소리라도 들린다는 거야? 그렇게 거칠게 숨쉬지는 않아. 이것 봐, 입만 살아선. 됐고, 일단 귀 좀 기울여보라니까. 스즈카는 귀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좀 해. 그러고서 잘 들어봐. 적당히 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보라니까. 나한테 명령하지 마. 스즈카는 화를 참으며 문자 발신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희미한 울림이 느껴졌다. 뭐야?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고 귀를 기울였다. 뭔지 모를 소리가 작게 울렸다. 몸 아래쪽에서 들린다. 그게 문자 도착을 알리는 핸드폰 진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함과 동시에 스즈카는 깍 하고 외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있어? 정말로 안에 있는 거야? 스즈카는 엉거주춤 일어서서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곳을 가리켰다. 있지. 아까부터 있다고 했잖아. 그만해. 기분 나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계속 앉아있었던 주제에. 난 뒤에서 널 껴안는 듯한 자세였어. 전에는 자주 그렇게 사이좋게 있었지. 서로 꼭 껴안고 턱을 어깨 위에 얹어 볼과 볼을 비비기도 했지. 청춘이란 참 좋은 거야. 안 그래? 그만해. 스즈카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두 팔로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그 청춘은 결국 덧없는 환상으로 끝났어. 누군가의 변심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지. 현실을 인정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난 미련을 못 버리는 그런 스토커들과는 달라. 나는 너와의 추억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 이곳에 왔어. 지금 그 말은 협박이야. 그리고 주거 침입까지 한 거라고. 경찰 부를 거야. 소용없어. 정말로 부를 거야. 스즈카는 핸드폰을 아키히로에게 보여주듯 소파 쪽으로 내밀었다. 경찰을 불러봐야 15분은 걸려. 그 시간이면 내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대체 무슨 속셈이야? 스즈카는 내밀었던 손을 뒤로 뺐다. 그냥 죽이는 거면 이미 한참 전에 죽였겠지. 네가 앉아있을 때 등 뒤에서 심장에 칼을 꽂아서. 그러니까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스즈카는 뒷걸음질 쳤다. 그때 소파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움직이지 마. 뭘 하려고 그래? 소파가 서서히 다가온다. 움직이지 말랬지. 대답해. 소파는 말을 듣지 않았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스즈카는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팔은 오른손 끝에서 팔꿈치 부근까지 온통 선홍빛이었다. 눈앞에는 애용하던 소파가 있다. 아이보리색 시트가 불그스름하게 물들었다. 스즈카는 아래로 늘어뜨린 오른손 끝으로 눈길을 보냈다. 붉게 빛나는 칼이 쥐어져 있다. 부엌에서 쓰는 식칼이었다. 시선을 다시 소파로 향했다. 머리바디와 등바지, 좌석이 전부 갈갈이 찢겨 있다. 뭔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팔을 휘두르고 소파를 칼로 내려찍는 영상이 스즈카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칼을 가지러 간 기억은 없었다. 깍 하고 짧게 비명을 지르고 스즈카는 오른손을 아래로 휘둘렀다. 칼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바닥을 한번 탁 튀어오르더니 소파 다리 옆으로 날아가 무트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움직임을 멈췄다. 저기! 스즈카는 소파를 향해 입을 열었다. 대답이 없다. 조금 전처럼 움직이지도 않는다. 장난치지 마. 반응이 없다. 스즈카는 발밑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문자를 보냈다. 나와. 그러자 소파 안에서 희미하게 진동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늘 1분 안에 도착하던 답시는 3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쥔 손의 손등은 빨간데 손바닥은 하얘서 마치 선텐 자국 같았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스즈카의 코에 어떤 냄새가 닿았다. 특유의 씁쓸하고 묵직한 냄새가 손등을 타고 올라온다. 방 안에 들어차고 있다. 피다. 나도 칼도 의자도 진짜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뭐야? 대체 뭐냐고? 스즈카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람을 죽였다. 내 작가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 사생활도 끝이다. 인생 자체가 끝나버린 것이다. 남편의 삶 역시 무너질 것이다. 나이든 부모에게서 평온을 빼앗고 형제들에게도 폐를 끼쳤다. 머릿속에 절망적인 미래의 단편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스즈카는 그가 말한 복수의 의미를 깨달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키히로는 스스로 죽음을 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이디어를 빼앗겨 모든 의욕을 잃고 미래를 비관했다. 그러나 자살로 생을 끝마치면 패배하고 만다. 그것도 모자라 후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그 증오스러운 여자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상대를 황천길 동무로 삼자고 생각했다. 자살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나를 죽이게 한다. 자신은 원하는 대로 저 세상에 가고 그녀는 살인범이 돼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기회를 잃고 지옥에 떨어진다. 낭상에 사로잡힌 그는 의자 인간이 돼 그녀에게 접근했고 도발을 거듭해 자신에게 칼날을 겨눴다. 유사 동반 자살, 아니 자폭 테러다. 스즈카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사전에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무죄 판결이 나와도 살인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붙어 다닐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소설 소재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도용한 거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또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 어떨까? 스즈카는 문득 떠올랐다. 시신을 몰래 처리한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 소용없다. 이토록 자신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던 남자다. 자기 집에 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남겨뒀을 게 뻔하다. 그리고 스즈카가 그 집을 뒤져 증거를 찾아내는 상황도 미리 예상해 클라우드 서버 여러 군데에 백업해뒀을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깨끗이 자수하면 형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제재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불행을 삶의 낙으로 삼는 일부 대중에게는 상대가 유명할수록 창끝을 더욱더 날카롭게 세우기 마련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멸할 뿐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경찰 출두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려면 남편의 힘이 필요하니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뭘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판단한 스즈카가 체념하고 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전자 멜로디가 들렸다.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소리에 그게 인터폰 알림이란 걸 깨달았다. 스즈카는 상반신을 벌떡 일으켜 곧바로 현관으로 향했다. 냉정히 판단해보면 남편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인터폰을 누를 리 없지만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스즈카는 당연히 남편이라 생각하며 인터폰 모니터도 확인하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성난 외침과 비명을 들은 이웃집 혹은 그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일 가능성은 떠올리지 못했다. 하물며 놀랐어? 놀랐지. 문을 열자 눈앞에 선 남자가 손가락으로 스즈키를 가리켰다. 스즈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도 열지 못했다. 몰래카메라 대성공! 와타나베 아키히로였다. 실례합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자는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와 팔을 뒤로 돌려 문을 닫았다.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와타나베 아키히로 본인이 틀림없다. 아, 이렇게 잘 먹힐 줄이야. 아키히로로만 보이는 남자는 아연실색한 스즈카의 얼굴 앞에서 잠옷 유쾌한 듯 위아래로 손을 흔들었다. 스즈카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살아있느냐고? 스즈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당연히 의자 안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스즈카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오른손이 검붉게 물들어 있다. 네가 찌른 건 적혈구 제제야. 적혈구 제제? 시쳇말로 하면 혈액 팩이지. 그런데 주로 성분 수혈을 하는 요즘은 전혈을 원심 분리해 적혈구 성분, 혈장 성분, 혈소판 성분으로 나눠서 팩에 담으니 아무거나 선택할 수는 없지. 혈액 제제와 혈소판 제제는 노란색이라 우리가 흔히 보는 혈액의 색과는 달라. 사람 피가 흐른 것처럼 연출하려면 핏빛을 띤 적혈구 제제여야만 해. 그걸 의자 안에 그래 집어넣었지. 이타바시구의 모 병원에서 훔쳐와서 말이야. 거기 오래 있다 보니 약재 관리가 허술하더라고. 하지만 스즈카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져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았다. 그리고 이내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의자 안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어. 그건 간단한 트릭이야. 트릭? 들어가도 될까? 아키히로는 집안을 가리키며 스즈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신발을 벗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말했다. 나한테 문자를 보내봐. 본문은 그래. 사랑해요. 싫어? 그럼 죽어도 상관없고. 스즈카는 시키는 대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피범벅이 된 소파 안에서 진동소리가 들렸다. 안에 넣어둔 핸드폰에서 나는 착신 알림이야. 넌 피처폰을 쓰니까 문자를 하나의 단말기로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도 해. 하지만 실은 여러 개의 단말기로도 문자를 받을 수 있지. 아키히로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리고 스즈카에게 보여줬다. 죽어라는 문자가 표시돼 있다. 의자 안에 있는 핸드폰은 너한테 문자가 올 때마다 진동을 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어. 실제로 문자를 읽은 건 이 집 밖에서 다른 단말기로 문자를 수신한 나지. 그런 거였어? 덧붙이면 핸드폰을 의자 바닥 쪽에 넣어서 문자 진동이 바닥에 전해지면 의자가 조금씩 움직이게 했어. 그래서 안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아니, 잠깐. 여기서 이해하고 끝내면 어떡해. 더 물어봐야지. 핸드폰 진동 정도로 과연 이 커다란 의자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안마기도 아닌데. 그 밖에 따질 만한 부분이 더 있지 않나? 넌 중간부터 감정이 격앙돼서 소파를 향해 소리를 쳤잖아. 그에 반해 난 문자로 대답했고. 집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대화가 통했을까?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네? 정답을 말해줄게. 의자 안에 있는 핸드폰은 처음 집어넣었을 때부터 내가 가진 핸드폰과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어. 다시 말해 이 서재에서 들린 소리는 밖에 있는 나한테도 전부 전달이 됐다는 거야. 도청기랑 똑같지. 오랜 시간 켜둘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뒀거든. 난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답만 하면 됐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스즈카는 두 팔을 휘둘렀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경찰에 붙잡혀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출소해서도 사방에서 돌을 얻어맞다가 끝날 인생으로 전락할 줄 알았다고. 이를 어쩌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말을 할수록 치미는 분노에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저도 모르게 아카히로의 가슴을 퍽퍽 때렸다. 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카히로는 스즈카를 밀쳤다. 누구든 놀랄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해. 너무한 짓은 너도 많이 했지. 아카히로가 앞으로 휘든 스즈카의 손을 붙잡았다. 네 마음이 떠나서 서로 합의하고 헤어진 거잖아. 합의? 조폭 같은 사람들을 보내놓고서는 잘도 그런 소리를 하네. 더는 우리 사이를 매듭질 방법이 없었어. 넌 툭하면 화냈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어. 난 그 시절을 떠올리면 구역질이 나. 간신히 잊고 진정되나 싶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몸 상태가 또 안 좋아졌어.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런 온갖 수고까지 들이며 이런 짓을 벌이다니. 당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예상 밖이네? 이런 건 정상이 아니야. 몸을 숨길 수 있게 소파를 개조하는 거나 혈액팩을 집어넣는 거나 날 부추겨 결국 칼을 들게 하는 거나 하나같이 미친 짓이야. 아니, 오히려 이런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이거 나. 스즈카는 아키히로의 손을 뿌리쳤다. 그게 아니라 갖은 수고를 들였다는 말이 예상 밖이라고. 난 무려 5년 동안 복수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왔어. 의자 개조하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이 들었고 이까지 몰래카메라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라는 거야? 이 정도 몰래카메라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겠지. 놀이공원에 있는 유령의 집처럼. 오히려 덕분에 즐거웠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당신 이렇게까지 질 나쁜 남자였을 줄. 스즈카는 눈을 감았다. 주원하는데 눈물은 조금 더 나중을 위해서 아껴두는 게 좋을걸? 시끄러. 내가 예언하는데 유령의 집이면 얼마나 다행일까 싶을 거야. 시끄럽다고. 스즈카가 손을 들었다. 아키히로는 저항하지 않고 스즈카의 주먹에 맞았지만 입은 다물지 않았다. 그는 스즈카의 뺨에 손을 대고 지금까지와 다른 목소리로 운을 뗐다. 내가 콤비 부활을 제안한 적 있었지? 그건 절대 그냥 한 말이 아니야.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경을 둔하게 해서 의자가 바뀐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도 아니었고 그저 최종 확인일 뿐이었지. 만약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복수는 중지할 생각이었어.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잖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더군. 하지만 넌 마지막 기회를 네 발로 걷어차고 말았어. 그러니 오늘 이렇게 복수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혹시 오늘 피부관리실에서 돌아와 착오를 확인해 봤어? 느닷없는 질문에 스즈카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지금 차고에는 남색 BMW가 세워져 있어. 스즈카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 남편, 집에는 언제 돌아왔지? 스즈카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뭔가를 예감했는지 갑자기 심장 고동이 급격히 빨라졌다. 네가 이타바시에 있는 병원에 다닌 것과 그곳 약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거는 사실이야. 하지만 적혈구 제제는 한 팩도 훔치지 않았어. 내가 가져온 건 마취제와 수면제지. 출근하는 차를 거짓말로 세우게 하고 거기 올라탄 다음 약을 써서 운전자를 잠재우고 대신 운전해 집에 돌아온다. 그대로 그를 서재로 끌고 가서 눈을 떠도 도망치지 못하게 팔다리를 묶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도 물려 개조한 소파 안에 집어넣는다. 바로 흉기를 집어들 수 있도록 미리 서재 책상 끝에
부엌칼을 넌지시 놔둔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널 문자로 도발해 그걸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한다. 이런 복수는 어떨까? 질 나쁜 농담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의자 속을 확인하면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안에 있다면 아직 숨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니 한시라도 빨리 확인하는 게 좋을걸? 내가 도와줄까? 아키히로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피투성이 소파, 작업용 책상, 천장까지 모든 것이 너울거리고 형태를 잃더니 이내 스즈카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